20세기 한국 소설 8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이호석, 유진호 외. 이무영의 제1과 제1장은 도시에서 신문기자와 소설가로 일하던 김수택이 분주하고 공허한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농촌으로 귀향의 농민으로 새 출발하는 과정을 그린다. 농사일에 서툴고 고된 노동에 힘겨워하지만 점차 흙내와 농촌의 삶에 적응해간다. 수택은 농민의 성실함과 흙의 소중함을 깨닫는 한편 소작제도의 모순과 농촌의 가난한 현실도 경험한다. 작품은 도시 지식인의 귀농과 농촌 현실, 그리고 흙에 대한 애정을 담아낸다. 유진호의 김강사와 T 교수는 일제강점기 S전문학교에 독일어 강사로 취직한 김만필이 주인공이다. 김만필은 과거 좌익운동 경력을 숨기고 현실에 적응하려 하지만 기회주의적 일본인 T 교수는 그의 과거를 알고 은근히 협박하며 학교 내에서 김강사를 고립시킨다. 김강사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다. 작품은 타락한 현실에서 양심적 지식인이 겪는 비애와 무력감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유진호의 창랑정기는 화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창랑정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자전적 소설이다. 창랑정은 대영군 집정기 쇄국정책 실패 후 벼슬을 내려놓은 삼종 증조부 김종우가 말년을 보낸 정자다. 화자는 창랑정에서 가족들과의 따뜻한 기억, 소녀 을순과의 순수한 만남을 간직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창랑정은 몰락하고 결국 완전히 사라진다. 작품은 산업화 속에 소멸하는 과거와 그리움, 인생의 무상함을 담아낸다.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장돌뱅이 허생원이 젊은 시절 봉평에서 하룻밤 인연을 맺은 처녀를 잊지 못해 매년 봉평장을 찾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어느 날 젊은 장돌뱅이 동희와 함께 대화장으로 가는 달밤 길을 걷던 중 허생원은 동희의 출생과 왼손잡이라는 사실에서 동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받는다. 아름다운 메밀꽃밭과 달밤을 배경으로 인연과 그리움, 혈연의 정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호석의 하비빈, 하얼빈은 만주의 국제도시 하얼빈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이국적 공간에서 만난 유우라와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스테판 등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를 그린다. 주인공은 낯선 땅에서 고향 상실의 허무와 정처 없는 삶의 회의에 빠진다. 하얼빈의 다양한 문화와 혼종성, 떠돌이들의 비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작품 전반에 흐른다. 소설은 이국 취향과 근대적 상실감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정체성 혼란과 방황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이호석의 산협은 강원도 산골의 분홍 공제도가 대를 잇기 위해 첩을 들이고 본처 송씨 역시 점쟁이의 권유로 오대산에 100일 불공을 다녀온 뒤 임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린다. 첩과 본처 모두 아이를 낳지만 송씨는 출산 후 자살을 시도하고 갓난아이는 돌연사한다. 공제도는 유교적 관습과 혈통 집착에 매달리다 가족의 불행을 맞이한다. 작품은 산골 마을의 풍경과 함께 가부장제와 관습이 빚는 인간의 고통과 허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백신의 꺼레이는 식민지 조국의 가난을 견디지 못해 시베리아로 떠난 순이 일가가 죽은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 러시아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첩자 혐의로 억류되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멸시를 겪고 결국 유해도 찾지 못한 채 추방당한다. 국경을 넘는 길에 할아버지는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지고 순이와 어머니는 비탄에 잠긴다. 작품은 이국 땅에서 방랑하는 조선인 꺼레이들의 고통과 민족을 넘어선 연대와 인간애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백신혜의 적비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매촌댁 늙은이의 삶을 그린다. 두 아들과 벙어리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를 책임지며 쌀 한 톨 없는 현실에서도 산모를 위해 쌀을 구해오고 자신은 굶주림을 참는다. 늙은이는 품팔이로 얻은 보리쌀마저 가족에게 내어주고 배고픔을 견디며 집으로 돌아간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참혹한 빈곤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존 의지와 슬기로운 삶의 힘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백신혜의 적비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매촌댁 늙은이의 삶을 그린다. 두 아들과 벙어리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를 책임지며 쌀 한 톨 없는 현실에서도 산모를 위해 쌀을 구해오고 자신은 굶주림을 참는다. 늙은이는 품팔이로 얻은 보리쌀마저 가족에게 내어주고 배고픔을 견디며 집으로 돌아간다. 작품은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참혹한 빈곤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존 의지와 슬기로운 삶의 힘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은 일제강점기 가난한 농촌을 배경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길서가 개인적 성공을 조차 일제의 농촌진흥운동과 친일 관료에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다. 마을 사람들은 감세를 부탁하려 길서에게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지주에게도 외면당한다. 분노한 농민들은 길서의 논에 박힌 모범 경작생 팻말을 부수고 길서는 마을에서 쫓겨난다. 작품은 농촌 현실의 부조리와 개인의 이기심, 농민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30년대 조선에 관한 겁니다. 네. 그때가 빚곤, 병자, 추록자의 시대라고까지 불렸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만큼 힘든 시기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오늘 그 시대 문학을 다룬 대담 기록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문학이 그 시대를 어떻게 비췄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농촌 문제도 그렇고 지식인들의 고민, 또 이념 대립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이나 하층민들의 삶까지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문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당시 농촌 계몽운동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주의, 민족주의 대립도 있었고 또 일제 정책까지 와 정말 복잡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농촌 상황이 심각했다고 하죠. 네, 그 시대의 농촌은 정말 중요한 무대였어요. 당연하죠. 인구의 8할이 농민이었으니까요. 8알이나요? 네, 1930년대 초반에는 언론사나 지식인들 중심으로 농촌 계몽운동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제 탄압도 있고 또 간섭도 있고 하면서 방향이 좀 틀어지기 시작해요. 아, 제대로 되기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농민들을 두고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내세워서 체제에 좀 협조적인 농촌 세력을 만들려고 했죠. 와, 지식인들 입장에선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겠어요? 네,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진호 작가의 작품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의 그 딜레마가 잘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김강사와 티 교수, 이게 대표적인 예인가요? 그렇죠. 그 작품 속 주인공이 과거 사회주의 활동했던 이력을 숨기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당시 사회주의가 현실 타파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어요. 아, 유행처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체제에 편입되지도 못하고 또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 분열. 이게 바로 식민지 지식인에게 강요됐던 다중인격 같은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상과 현실, 신념과 생계 사이에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면의 분열이 그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진호의 다른 작품, 창랑전기에서는 또 약간 다른 분위기도 느껴진다면서요? 아,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창랑전기처럼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 사라져가는 옛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회고적인 시선 이런 게 나타나요. 네. 이걸 중일 전쟁 같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시선하고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 제국 안에서 조선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네. 창랑전기에 담긴 그 과거에 대한 시선이 이런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죠. 복잡하네요. 유진호 작자가 그런 복잡한 내면을 그렸다면 또 다른 작가 이효석은 좀 어땠을까요? 저희가 보통 아는 메밀꽃 필 무렵의 그 서정적인 느낌과는 다른 면도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흔히 알려진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이효석의 초기 작품들은 도시 문명, 카페, 영화 이런 모던한 소재들을 많이 다뤘어요. 오, 그랬군요.
네, 이걸 단순히 뭐 서구 동경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시 근대성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특히 하얼빈 같은 작품은 당시 제국주의 팽창하고 맞물려서 나타난 그 이국 취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국 취향이요? 네, 낯선 공간에 대한 호기심, 그 이면에 시대적인 불안감이나 뭐 정체성의 혼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런 회의주의 같은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요? 글쓰기를 잠깐 멈춘 시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하얼빈에서 보이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나 고향 상실감 같은 건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전쟁의 영향이 있었군요. 그렇죠. 전쟁의 그림자가 개인의 삶이나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죠. 또 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잠시 총독부 검열과에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문단 내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아, 검열과 근무요? 네. 그래서 이 일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의 문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식인, 남성 작가들의 고민과 문학적 변화를 봤는데 그럼 당시 대다수를 차지했을 소외된 사람들, 그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주한 조선인 여성 순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순이의 연민이 같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하층 노동자인 쿨리에게까지 향한다는 점이에요. 아, 민족을 넘어서요? 그렇죠. 민족을 넘어서는 어떤 하층 계급으로서의 연대 가능성, 이런 걸 보여준 거죠. 또 적빈 같은 작품에서는 가난하고 또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 현실을 아주 절절하게 그려냅니다. 정말 중요한 목소리였네요. 박화성 작가의 하수도 공사는 또 다른 현실 고발 문학이라고요? 맞습니다. 박화성 작가는 목포 하수도 공사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어요. 정말 대단하죠. 직접 취재를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임금 착취, 또 여기에 맞선 투쟁 같은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돼요. 뭐 카프,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계열 문학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이념적인 구호보다는 그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인간적인 고뇌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죠. 와, 들어보니까 1930년대 문학은 정말 그 시대의 거울이었네요. 그렇죠. 식민지 현실 속 이념 갈등, 지식인의 내적 방황,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과 불안,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여성과 하층민의 삶까지 네, 다 담겨 있죠. 다양한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입체적으로 그 시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한 세기 전 작가들이 예술과 현실, 또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느꼈을 그 치열한 긴장감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네. 어쩌면 그때의 고민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나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